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5년 한반도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2018년 싱가포르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그날의 악수는 이제 빛바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때 열광은 사라지고 불확실성의 어둠이 다시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김정은, 그리고 원칙과 억제를 강조하며 맞서는 윤석열. 2024년의 갈등은 2025년의 폭풍을 예고합니다. 서울, 평양, 그리고 워싱턴, 이 세 곳을 잇는 삼각방정식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각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마다 거대한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2025년은 한반도의 새로운 거래의 시대가 열리는 해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서막일까요? 지금부터 그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제1부, 트럼프, 이 거래주의자의 귀환. 일기 행정부 당시 존 볼턴과 같은 신보수주의 세력이 트럼프의 돌발 행동을 견제하는 어른들의 축 역할을 했다면 2025년의 트럼프 이은 오직 그의 충성파들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외교적 원칙보다 신뢰를 우선시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 전면 배치는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인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단순한 선거용 수사가 아닙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주동미군에 이어 이제 시선은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중에도 수차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2017년의 경고부터 2020년 방위비 분담금 갈등까지 그가 남긴 기록들은 2025년 대규모 감축이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2025는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2025년 트럼프의 귀환은 단순한 정권 교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동맹은 가치 공동체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반도라는 체스판 위에서 주한미군이라는 핵심 기물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과거 일기 행정부에서 매티스나 켈리 같은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그의 충동을 억제했다면 이기 체제는 다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충성파들로 채워진 내각은 트럼프의 직관을 정책으로 즉각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제동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트럼프는 이곳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국이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예측 가능한 비용 분담을 강조했다면 트럼프의 요구는 파격적입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 요구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례 없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미 관계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문이 닫히며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외교적 압박의 시대로 강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2장. 김정은의 계산 비핵화를 넘어선 새로운 거래. 2024년 평양. 거리를 가득 메운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전 세계에 과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완성된 억제력의 표현입니다. 데이터는 더욱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남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들은 이제 실전 배치를 마쳤으며 고체 연료 기술을 통해 기습 공격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에서의 빈손 귀국.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굳은 표정은 북한 외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구걸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핵 무력의 고도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사전에서 비핵화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제재 완화와 군사적 양보를 끌어내는 군비 통제 협상에 나서는 것입니다. 북한 전역에 촘촘히 박힌 핵시설들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영변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는 수십 개의 핵탄두가 실전 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의 충격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은 바뀌었습니다. 비핵화라는 선택지는 지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거대한 핵무력 위에 앉아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라는 실리를 뜯어낼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에게 러시아의 푸틴은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했습니다.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특별 열차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국제 질서의 틈새를 공략하는 새로운 축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까지 과거라면 상상하기 힘들었던 군사적 밀착이 북한의 핵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이른바 파키스탄 모델입니다. 핵을 보유한 채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미국과 대등하게 군축을 논하는 것.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위험한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빈손 회군 이후 김정은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끝났고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실력 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명백한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한다. 화해와 동족의 시대는 끝났음을 선포하며 대남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단행한다. 이것은 과거의 통미북남 전략이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부활한 것입니다. 서울을 완전히 배제한 채 워싱턴과 직접 거래하겠다는 김정은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은 북한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한이라는 걸림돌을 치우고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벌여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노골적인 배제 전략 속에서 서울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긴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3부 금단의 열매, 대한민국의 핵무장론. 이제 논의는 금기를 넘어 현실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일,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불안하죠. 시민이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이 있어야죠. 국민적 여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꾸준히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우리 자신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기술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림할 경우 과연 이 선언이 한국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이었던 해구산이 거센 폭풍우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약속만으로는 자국 안보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장 찬성론자들은 공포의 균형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핵의 위협 앞에 더 이상의 외교적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핵무장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는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근간부터 흔들 수 있으며 국제적 고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혹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될 경우 국내 총생산은 급락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수출 공급망이 붕괴하며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성취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묵인하는 파격적인 거래를 제안한다면 한반도의 질서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전략적 요새가 될 것입니다. 지하 깊숙이 은폐된 미사일 실로는 침묵의 억제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핵모호성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한국 또한 이스라엘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연한 핵 보유국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핵 재처리 기술만 확보된다면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소위 6개월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길을 갈 국가적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긴장의 파고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4단계 캠프 데이비드 대 신냉전의 축,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 강국들의 전략적 충돌이 시작됩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북중러 연대에 맞서는 강력한 민주주의 방벽의 탄생이었습니다. 서울과 도쿄 그리고 워싱턴을 잇는 이 견고한 삼각 공조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망은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의 변화에 의해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복귀입니다.
그에게 다가간 안보 공약은 가치 중심의 동맹이 아닌 철저한 비용과 이익의 계산서일 뿐입니다. 트럼프는 과연 이 공조를 유지할 의지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한미일 협력이라 적힌 보고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는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합니다. 북중러 연대의 결속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군의 대규모 기동훈련과 러시아 공군의 초계 비행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 평양과 베이징 그리고 모스크바를 잇는 이른바 북방 삼각동맹이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상징되는 남방 삼각 공조에 맞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모순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될수록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대만 해협의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2025년 한반도가 마주할 가장 파괴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차출을 더 이상 가설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억제력이 약화되는 순간입니다. 미군이 비운 전략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일본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한반도 영토 내에 자위대의 발길이 닿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한미일 공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집니다. 결국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다름 아닌 역사입니다. 정치적 합의가 감정적 합의를 넘어서지 못할 때 동맹은 언제든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안보는 가치의 문제가 아닌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제 모든 논의는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차가운 계산기로 수렴됩니다. 제5장, 청구서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지난 수십 년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이 그래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금액은 기존의 5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 전례 없는 500%의 인상 요구는 한국 외교가에 거대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방위비 증액은 국가 예산의 재편을 의미하며 결국 한국 경제와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500%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국내 사회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한국은 강력한 반격의 카드를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는 한국 방산의 저력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기록적인 무기 수출 수익이 과연 트럼프의 가차없는 비용 분담 요구를 상쇄할 만큼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2025년 시나리오는 안보를 경제적 이익과 결부시키는 패키지들입니다. 주한미군 유지를 대가로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에서의 파격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과 현대차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한미동맹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지정학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25년 경제와 안보는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논리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한국의 핵심 산업을 안보 협상의 직접적인 카드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동맹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그 대가가 적절한 수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안보를 담보로 한 경제적 양보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울 한쪽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다른 한쪽에는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무게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한미 동맹의 근간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안보의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기술 패권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2025년 우리가 그려나갈 한반도의 새로운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제6부 2025 시뮬레이션 3가지 미래. 첫 번째 시나리오 그랜드 바겐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마주 앉아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평화는 찾아왔으나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대한민국은 철저히 배제된 채 안보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코리아 패싱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강대강의 충돌입니다. 미국의 가혹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한국이 거부하며 동맹의 균열은 극에 달합니다. 신뢰의 붕괴는 곧 안보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동맹의 우산이 사라진 자리에 북한의 위협이 밀려들고 대한민국은 거친 파도 속의 외로운 요새가 됩니다. 제3의 시나리오 실용적 중심축 이동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핵 잠재력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며 미국으로부터 더 나은 동맹 조건을 이끌어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일방적인 보호관계에서 기술과 안보가 결합된 상호보완적 관계로 진화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로 변했습니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서울은 주도권을 쥐었으며 미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혈맹을 넘어선 진정한 안보 파트너십으로 재정립됩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담론의 끝에는 결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하늘 아래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가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가올 2025년의 파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실천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독자적인 감시 및 정찰 체계를 강화하여 정보 주권을 확보하는 것. 둘째, 미중 갈등 사이에서 외교 노선을 다변화하는 것. 그리고 셋째,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국민적 단합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위기는 곧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가장 강력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능동적 주권을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험난할 수 있으나 그 끝에는 더 강력하고 자율적인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